이렇게 관점을 바꾸고 나니 환자가 수술을 의사에게 위임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사전 동의는 신약 광고에 덧붙이는 해설처럼 모든 위험을 최대한 빠르게 줄줄 읊어주는 법적 행동이 아니라 고통을 받는 동포와 굳은 약속을 맺는 기회가 되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입니다. 여기 헤쳐나갈 길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당신을 회복의 길로 인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쯤 나는 좀 더 유능하고 노련한 레지던트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조금은 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고 이제는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됐다. 그리고 내가 맡은 환자의 안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많이 떠올렸다. 의과대학원생 시절 루시와 나는 킹맨에서 아버지의 병원 회진을 함께하며 아버지가 환자들을 편안하고 부담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았다. 심장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던 한 부인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배고프세요? 드시고 싶은 건 있어요? 뭐라고 먹고 싶어요. 배가 등이 붓겠어요. 자, 그럼 랍스터 스테이크는 어떤가요? 아버지는 간호사실에 전화를 걸었다. 환자분께서 랍스터와 스테이크를 드시고 싶다는군요. 지금 당장이요.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부인을 바라보고 미소를 띠며 말했다. 곧 올 겁니다. 하지만 음식이 칠면조 샌드위치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건 미리 알아두세요. 아버지가 환자들과 이렇게 편하게 지내며 신뢰를 주는 모습은 내게 큰 영감을 주었다. 35살의 한 여자 환자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중환자실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동생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쇼핑을 하던 중 발작으로 쓰러졌다. 검사 결과 뇌에 생긴 양성 종양이 우측 전두엽을 짓누르고 있었다. 수술 위험도를 생각하면 종양의 종류도 위치도 최상의 상태였다. 수술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종양을 제거할 수 있고 발작도 깨끗이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수술을 받지 않고 독한 항발작제를 평생 복용하며 사는 방법도 있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뇌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걱정스러운 모양이었다. 그녀는 낯선 장소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왁자지껄한 친숙한 쇼핑센터에 있다가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소독제 냄새를 맡으며 생경한 삐 소리를 듣고 있으니 충분히 그럴 만도 했다. 만약 내가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예상되는 합병증을 무심하게 떠들어댄다면 그녀는 수술을 거절할 것이 뻔했다. 물론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차트에 환자가 수술을 거부했다고 기록하고 내일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며 다음 일로 넘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허락을 받아 그녀의 가족을 한 군데 모아놓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던 그녀는 힘겹지만 납득할 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녀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았다. 그녀는 수술을 선택했고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이틀 뒤에 퇴원했으며 다시는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다. 큰 병은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꿔놓는다. 하지만 뇌질환은 거기에 난해하고 신비한 분위기가 더해진다. 아들의 죽음만으로도 부모의 정돈된 세계는 뒤집혀버린다. 그런데 환자의 뇌는 죽었고 몸은 따뜻하고 심장도 여전히 뛰고 있다니. 이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 재앙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부서지는 별을 의미하는데 신경외과의의 진단을 들었을 때 환자의 눈빛이 바로 그렇다. 때로는 그 소식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뇌파가 일시 중단되며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을 시민성 증후군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경험하기도 하는 졸도의 심각한 형태이다. 내 어머니도 이런 일을 겪었다.
1960년대 인도의 시골에서 여자가 대학 교육을 받기는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었고 그 덕분에 어머니는 대학에 진학했다. 그랬던 할아버지가 오랜 투병 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시민성 발작을 일으켰다. 그 발작은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 장례식에 참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내 환자 중 한 사람은 뇌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다. 나는 실험, 뇌촬영, 뇌전도 점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기절의 원인을 찾았지만 결국 헛된 일이었다. 결국 가장 단순한 시험이 가장 확실했다. 나는 환자의 팔을 얼굴 위로 들었다 손에다 놓았다. 시민성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는 자기 자신을 때리는 일을 피하려는 의지 정도는 가지고 있다. 시민성 혼수 상태인 경우 치료법은 환자가 알아듣고 깨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심시켜주는 말을 해주는 것이다. 뇌암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뇌에서 생겨나는 원바람, 다른 하나는 몸의 다른 부분, 흔히 폐에서 옮겨오는 전이암. 외과 수술로 뇌암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환자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다. 뇌암 환자는 대다수 1년에서 2년 사이에 사망한다. 옅은 녹색 눈을 가진 50대 후반의 리 부인은 나를 만나기 이틀 전 160km 정도 떨어진 그녀의 집 근처 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은 후 우리 병원으로 옮겨왔다. 격자 무늬 셔츠 자락을 빳빳한 청바지 안에 밀어넣은 그녀의 남편은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며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나는 내 소개를 하고 나서 의자에 앉았고 부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오른손이 저렸는데 점점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어 급기야 블라우스의 단추도 못 잠그는 지경에 이르렀다. 뇌졸중이 염려된 그녀는 지역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그곳에서 MRI를 촬영한 뒤 이곳으로 보내졌다. MRI 결과는 들으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니요. 전하기 어려운 소식일 때 흔히 그렇듯 그들이 또 책임 전가를 한 것이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게 누구 소관인지 종양학 전문의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일은 빈번하다. 나도 똑같은 짓을 몇 번이나 했던가.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많겠군요. 괜찮으시다면 부인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제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모든 걸 확실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뇌졸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뇌졸중이 아닙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가 지난주까지 살아왔던 삶과 앞으로 살게 될 삶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부는 뇌암이라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긴 누군들 그럴까? 나는 그래서 일단 몇 걸음 뒤로 물러나기로 했다. MRI 촬영 결과를 보면 부인의 뇌에 덩어리 하나가 보입니다. 그게 증상을 유발하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MRI 결과를 보여드릴까요? 네. 나는 침대 옆에 컴퓨터에 MRI 사진을 띄웠다. 그리고 환자가 사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녀의 코, 눈, 귀 위치를 가리켰다. 그 뒤 사진을 조금 위로 올려 종양을 보여주었다. 검게 괴사한 것처럼 보이는 중심부를 울퉁불퉁한 흰색 원이 둘러싸고 있었다. 저게 뭔가요? 부인이 물었다. 뭐든 될 수 있습니다. 감염일 수도 있겠죠. 수술이 끝나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질문을 피하려는 평소의 성향을 아직 못 버리고 있었다. 환자 부부의 명백한 우려를 확인해주지 않고 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게 내버려 두었다. 수술이 끝나기 전까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뇌종양과 굉장히 흡사해 보입니다. 암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술로 저 부분을 제거한 뒤
병리학 전문의들이 검토하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추측해 본다면 그렇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촬영 결과를 보면 아교모 세포종이 틀림없었다. 공격적인 최악의 뇌암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리 부인과 그 남편의 태도를 살펴가며 부드럽게 대화를 진행했다. 뇌암 가능성을 들은 두 사람에게 다른 얘기가 귀에 들어올까 싶었다. 커다란 그릇에 담긴 비극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주는 것이 최고다. 한 번에 그릇을 통째로 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리 부부는 예우를 묻지 않았다. 설명과 중대한 결정을 10분 만에 해치워야 되는 유산과 달리 이 경우에는 일을 천천히 진행할 수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그들과 상세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수술에 수반되는 상황을 알려주었다. 머리카락을 자르더라도 미용을 감안하여 조금만 자를 것이고 수술 직후에 팔에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 곧 원래로 돌아올 것이며 모든 게 잘 풀리면 사흘 내로 퇴원할 수 있다. 이건 마라톤의 첫 걸음이나 마찬가지고 푹 쉬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방금 내가 한 말을 전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 한번 모든 상황을 짚고 넘어갈 거라고 말했다. 수술이 끝난 뒤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예후에 관해 의논했다. 이 즈음 내가 체득한 몇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다. 첫째, 상세한 통계 자료는 학술 회의에나 어울리지 병실에나 어울리지 않는다. 권위 있는 통계인 카플란마이어 생존 분석 곡선은 시간 경과에 따른 생존 환자의 수를 보여준다. 우리는 그 분석을 척도로 삼아 병의 진단을 판단하고 병의 경중을 이해한다. 아교모 세포종의 경우 생존 곡선이 급격히 떨어져 환자가 2년 후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약 5%에 불과하다. 둘째,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희망의 여지는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 평균 생존 기간은 11개월입니다. 2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95%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단 대다수의 환자가 수개월부터 2, 3년까지 생존합니다.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내가 보기엔 이게 더 정직한 표현이다. 문제는 환자가 곡선의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환자는 6개월 만에 사망할 것인가? 아니면 60개월 만에 사망할 것인가? 필요 이상의 정확성을 기하려고 굳이 하는 건 무책임한 짓이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의사가 있는데 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이며 누가 그런 수치를 가르쳐주는 건지 난 너무 의아했다. 병명을 들으면 대부분 환자는 침묵을 지킨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건 충격 때문이건 보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의 손을 잡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곧바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간혹 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낼 거예요, 선생님. 그들은 기도에서부터 재산, 약초, 줄기세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에 기댄다. 내 눈엔 그런 강인함이 절망에 맞서기 위한 불안정하고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처럼 보인다. 어쨌든 수술에 직면할 때는 싸우겠다는 태도가 적당하다. 수술실에서 쥐색에 썩어가는 종양은 뇌의 통통한 봉숭아빛 주름에 쳐들어온 침략자처럼 보였고 나는 정말로 분노를 느꼈다. 리 부인은 종양이 만족스럽게 제거가 되었다. 비록 건강해 보이는 뇌 전체로 미세한 암세포가 이미 퍼져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불가피해 보이는 재발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였다. 한 번에 한 숟가락씩. 인간관계에서는 솔직함이 중요하지만 교회의 재단 뒤에 거대한 진실을 모두 폭로할 필요는 없다. 교회 본당 앞에 널따란 홀이든 신도석이든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 최대한 멀리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솔직함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가도 있었다. 레지던트 3년차 어느 날 저녁, 나는 신경외과만큼이나 힘든 혈관외과에서 근무하는 친구 제프를 우연히 만났다. 우리는 서로가 낙담해 있는 걸 눈치챘다. 네가 먼저 말해. 그가 말했다. 나는 신발 색깔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머리에 총을 맞고 입원한 아이가 결국 사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 줄 알았다. 최근 수술이 불가능할 만큼 치명적인 뇌종양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꽤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아기는 이겨내지 못했다. 제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의 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제프는 듣더니 내 팔을 툭 치면서 말했다. 자, 이렇게 또 한 가지 배웠네. 앞으로 일 때문에 기분이 처질 때에는 신경외과 의사랑 이야기하면 기운이 나겠어. 그날 밤 늦게 나는 한 산모에게 그녀의 갓난아이가 문해하여서 곧 죽게 될 거란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린 후 차를 몰고 집에 가면서 라디오를 켰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 캘리포니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뭄을 보도하고 있었다. 갑자기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런 순간에 환자와 함께하는 건 분명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의문을 품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는 소명의식은 이 일의 신성함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환자의 뇌를 수술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정체성, 가치관, 무엇이 그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지, 또 얼마나 망가져야 삶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수술에 성공하려는 헌신적인 노력에는 큰 대가가 따랐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실패는 참기 힘든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이런 부담감은 의학을 신성시하면서 동시에 불가능한 영역으로 만든다. 의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르려다 때로는 그 무게를 못 이겨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레지던트 생활이 절반 정도 지나면 보충훈련을 받는다. 신경외과는 단지 신경외과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의 탁월함을 요구하는, 아마도 의학계에서 유일무이할 기풍을 가지고 있다. 신경외과 의사들은 과감히 나아가 다른 분야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야 자신의 분야를 버틸 수 있었다. 신경외과 의사이자 언론인인 산제이 굽타처럼 굉장히 대중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의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신경외과에는 관련 분야에 집중한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명망 높은 길은 신경외과 겸 신경과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레지던트 4년차에 들어서면서 나는 신체가 마비된 사람들이 머리만 써서 컴퓨터 커서나 로봇 팔을 움직이도록 해줄 수 있는 신경보철 기술과 기초운동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연구소장은 전기공학과 신경생물학 교수이자 나와 같은 인도인 2세였는데 모두 그를 친근하게 V라고 불렀다. V는 나보다 7살 더 많았지만 우리는 친형제처럼 지냈다. 그의 연구소는 뇌신호 판독에서 이미 세계 선두였는데 나는 V를 스승으로 삼아 그들의 연구에 참여했고 거꾸로 뇌에 신경을 써 넣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만약 로봇팔이 와인잔을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면 와인잔은 수도 없이 깨질 것이다. 하지만 뇌에 신호를 써넣는 신경 조절술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지닌다. 신경 점화를 통제할 수 있으면 우울증에서 헌팅턴 무도병, 조현병, 투레트 증후군, 강박장애에 이르기까지 현재 치료가 아주 힘들거나 불가능한 다수의 신경,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한했다.
수술을 잠시 제쳐놓은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면서 유전자 치료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연구실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된 어느 날, 부이와 나는 주간 회의를 위해 함께 앉아 있었다. 나는 그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다. 부이는 내가 아는 다른 과학자와 달랐다. 말투가 부드러웠고 환자들과 임상의 사명에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종종 자신도 외과 의사였다면 좋았을 거라고 고백했다. 나는 과학이 어느 분야 못지않게 정치적이고 경쟁이 치열하고 공격적이며 쉬운 길을 찾으려는 유혹으로 가득한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부인은 늘 정직하게 전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대다수의 과학자가 어떻게 해서든 권위 있는 학술지에 자신의 글과 이름을 올리기 위해 부정도 묵인했지만 부인은 과학적인 이야기에 충실하면서 그것을 타협 없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나는 부인을 만나기 전까지 크게 성공하였음에도 미덕을 중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정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날 내 맞은편에 앉은 부인은 미소 대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금은 자네가 의사로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내가 췌장암에 걸렸다는군. 부이, 알았어요. 더 얘기해보세요. 그는 점진적인 체중 감소와 소화불량 때문에 최근에 예방 차원에서 CT 촬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단계에서는 전혀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어쨌든 촬영 결과 부위의 췌장에서 덩어리가 발견되었다.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머지않아 받게 될 무서운 회풀 수술이 어떤 것인지, 최고의 의사는 누구인지, 이 병으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가 오래 자리를 비우는 동안 연구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을 의논했다.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병이지만 부이의 경우엔 어떨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폴, 내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내가 도덕적으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도 죽음에 직면하면 이런 의문이 드는 모양이었다. 부이가 받은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1년 후 내가 치료 업무를 다시 보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가려던 그쯤 그가 연구소로 복귀했다. 부이의 머리카락은 숱이 죽고 희끗희끗해졌다. 눈에서 번뜩이던 광채는 조금 둔해진 느낌이었다. 우리의 마지막 주간회의에서 그는 내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오늘은 이 모든 게 가치 있어 보이는 첫날이야. 아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견뎌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그 모든 고통이 가치 있어 보이는 최초의 날이야. 환자는 의사에게 떠밀려 지옥을 경험하지만 정작 그렇게 좋지 않은 의사는 그 지옥을 거의 알지 못한다. 레지던트 6년차가 되었을 때 나는 병원으로 완전히 복귀했다. 부이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얼마 되지 않아 휴일이나 한가한 때나 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사람, 심지어 가까운 동료라도 신경외과 레지던트 생활이 얼마나 힘든 블랙홀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좋아하던 간호사 중 한 명이 어느 날 밤 길고도 어려운 치료의 마무리를 돕기 위해 밤 10시까지 근무한 후 내게 물었다. 내일 쉬니까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도 쉬세요? 아니요. 그래도 늦게 출근한다든가 그 비슷한 건 있겠죠, 보통? 몇 시에 출근하세요? 새벽 6시요. 세상에, 정말요? 그럼요. 매일이요? 네, 매일이요. 주말에도 묻지 마세요. 레지던트 기간은 하루는 길지만 한 해는 짧다는 말이 있다. 신경외과 레지던트의 일과는 보통 새벽 6시에 시작해 수술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수술에서 얼마나 손이 빠른가가 근무 시간이 결정되는 것이다. 레지던트의 수술 기량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술과 속도다. 엉성하거나 느려서는 안 된다. 첫 상처 봉합부터 정확하게 하려고 많은 시간을 잡아먹으면 스크럽 테크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 성형외과 선생님이 계신 모양이네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선생님 전략을 알겠네요. 상처 앞부분을 다 꿰매는 동안 나머지는 저절로 낫게 하려는 거군요. 2배로 효율적으로 일하시네. 정말 영리하신데요. 최고참 레지던트는 후배에게 이렇게 조언할 것이다. 지금은 빨리 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 잘하는 방법은 나중에 배우면 되니까. 수술실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시계로 향해 있다. 우선은 환자를 위해서다. 마취 시간 안에 수술을 끝내야 한다. 수술이 길어지면 환자의 신경이 손상되고 근육이 약해지고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 그리고 수술을 빨리 끝내는 것은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오늘 밤엔 언제 이곳을 나가게 될까? 수술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2가지인데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예로 들면 가장 이해가 잘 될 것이다. 토끼는 최대한 빨리 움직인다.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도구를 덕거덕거리며 사용하다 바닥에 떨어뜨린다. 환자의 피부는 커튼처럼 스스로 열리고 두개골을 덮는 피부는 뼈가루가 수술대에 내려앉기도 전에 트레이에 담긴다. 그 결과 절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쪽 저쪽 1cm씩 더 절개해야 할지도 모른다. 반면 거북이는 신중하다. 허투루 움직이는 법 없이 2번 판단하고 한 번에 절개한다. 다시 손을 써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움직임이 세심하고 정연하다. 만약 토끼가 사소한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미세하게 조정할 일이 생긴다면 거북이가 이길 것인다. 만약 거북이가 각 단계를 계획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토끼가 이길 것이다. 수술실에서의 시간이 재미있는 점은 정신없이 전속력으로 움직이든 차근차근 나아가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지루함이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는 것이라면 수술은 그와 정반대이다. 고도로 집중하다 보니 시계바늘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2시간이 마치 1분처럼 느껴진다. 마지막 바늘땀을 뜨고 상처를 치료하고 나면 갑자기 일상의 시간이 다시 시작된다. 휴 하고 내쉬는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다. 환자가 깨어나려면 얼마나 걸릴까? 다음 수술은 또 언제일까? 오늘 밤엔 몇 시에 집에 갈 수 있을까? 마지막 일이 끝나기 전까지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실감나지 않는다. 병원에서 퇴근하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몇 가지 행정적인 일은 모루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내일로 미룰 수 있을까? 안 될 말이지. 한숨이 나왔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회전하고 있었다. 최고참 레지던트가 되자 나는 거의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고 성공과 실패의 기회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주어졌다. 실패하면 괴로웠고 기술적인 탁월함이 곧 도덕적 요건이라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 내 기술에 정말 많은 게 걸려있거나 불과 1~2mm 차이로 비극과 성공이 갈릴 때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어느 날 몇 년 전 뇌종양으로 입원해 병동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었던 소년 매슈가 다시 입원했다. 종양을 재건하려 수술하는 동안 그의 신상 하부가 약간 손상을 입었는데 그 결과 사랑스러웠던 8살짜리 꼬마가 12살의 괴물이 되고 말았다. 매튜는 먹는 걸 멈추지 못했고 폭력적인 발작을 일으켰다. 매튜 어머니의 팔에는 아이가 하얗게 서 생긴 보라색 흉터가 가득했다. 결국 매튜는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그는 1mm의 손상 때문에 괴물이 되었다.
무슨 수술이든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클 거라는 가족과 외과의의 판단하에 결정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슴이 아프다. 매튜가 12살에 140kg의 몸무게로 살아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 환자의 뇌 속으로 9cm 깊이의 전극을 심었다. 이 치료의 표적은 시상미택으로 뇌에 깊숙한 아몬드 모양의 작은 조직이었다. 시상미택의 각 부분은 서로 다른 기능 등을 보조한다. 수술실에서 우리는 떨림을 측정하기 위해 전류를 흘려보냈다. 환자의 왼손을 보면서 떨림이 다소 나아졌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의 긍정적인 중얼거림 속에서 환자의 슬픈 소리가 들렸다. 저 갑자기 너무 슬퍼요. 전류를 멈춰요. 내가 말했다. 아, 이제 슬픔이 사라졌어요. 환자가 말했다. 전류와 전기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알겠죠? 자, 그럼 전기를 켜요. 아, 모든 게 갑자기 너무 슬퍼요. 우울하고 너무 슬퍼요. 전극을 빼요. 우리는 전극을 뇌에서 뺐다가 기존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mm 떨어진 곳에 다시 삽입했다. 떨림은 사라졌다. 다행스럽게도 환자의 상태가 좋아졌다. 한 번은 늦은 밤에 신경외과 담당의와 함께 뇌줄기 기형을 치료하기 위해 후두화, 두개골 절제술을 하게 되었다. 가장 까다로운 신체 부위를 다루어야 하는, 극도로 정밀성을 기해야 하는 수술이었다. 경험이 아무리 많더라도 뇌줄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수술이 물 흐르듯 부드럽게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다. 도구는 내 손가락이 연장된 것 같았고 환자의 피부 근육, 뼈는 스스로 열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뇌줄기 깊숙한 곳에 반짝이며 부풀어 올라있는 노란색 덩어리를 응시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의가 나에게 말했다. 폴, 여기서 2mm 더 깊이 자르면 어떻게 되겠나? 그가 한 곳을 가리켰다. 나는 신경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겹보임이 생기나요? 아니, 락트인 증후군 상태에 빠지지. 2mm를 더 자르면 환자는 눈을 깜빡이는 것 말고는 완전한 마비 상태가 된다. 담당인은 현미경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이걸 아는 건 이 수술을 하면서 3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일세. 신경외과 수술에서 의사는 탁월한 기술을 발휘하는 건 물론이고 환자의 정체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수술을 결정할 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환자가 누구인지 또 그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1차 운동 피질 같은 특정 뇌 영역들은 거의 침범 불가능한 곳으로 간주된다. 손상이 되면 관련된 신체 부위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피질 중에서 가장 침범해서는 안 되는 곳은 언어를 관장하는 부분이다. 보통 좌뇌에 있는데 베브리크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라고 부린다. 전자는 언어의 이해를, 후자는 언어의 표현을 담당한다. 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환자는 남의 말을 이해하더라도 본인의 말을 하거나 쓸 수가 없다. 베르니키 영역이 손상되면 말은 할 수 있지만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환자가 하는 말은 서로 무관한 단어, 구절, 이미지에 나열이 되어버린다. 의미 없는 문법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두 영역이 모두 손상되면 환자는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영원히 빼앗긴 채 고립된다. 환자가 두부외상이나 뇌졸중을 하는 뒤 이런 영역이 파괴되면 환자를 살리겠다는 외과의의 의욕도 크게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언어 없는 삶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의학도 시절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환자를 처음 만났는데 뇌종양이 있는 62살의 남자였다. 나는 아침 회진 때 그의 병실로 들어갔고 레지던트가 그에게 물었다. 마이클 씨,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4, 6, 1, 8, 19. 그가 다소 사근사근하게 대답했다.
종양이 그의 언어 회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그의 말은 숫자들을 나열하는 것뿐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나름의 운율 체계를 가지고 발음을 했고 웃고 노려보고 한숨을 쉬는 등 감정도 표현할 수 있었다. 그가 또 다른 일련의 숫자를 말했는데 이번엔 다급해 보였다. 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었지만 숫자로는 그가 느끼는 두려움과 분노밖에 전달되지 않았다. 회진팀은 병실을 나갈 준비를 했지만 왠지 나는 발을 뗄 수가 없었다. 14, 1, 2, 8. 그가 내 손을 잡으며 간청했다. 14, 1, 2, 8. 죄송합니다. 14, 1, 2, 8. 그가 내 눈을 보며 애절하게 말했다. 나는 회진팀을 따라 병실을 나섰다. 몇 달 뒤 환자는 사망했고 그가 세상에 전하려 했던 말도 그와 함께 묻혔다.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 주위에 종양이나 기형이 생기면 외과에는 수많은 정밀 검사와 상세한 심경 심리학적 검토를 통해 예방책을 강구한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깨어서 말을 하는 상태로 수술이 진행되는 것이다. 뇌가 노출되고 종양이 적출되기 전 환자가 다양한 언어 과제, 수행하는 동안 외과에는 끝부분이 공 모양인 전극을 쥐고 피질의 작은 영역에 전류를 흘린다. 전극이 피질 중요 부위에 전류를 보내면 환자의 말하기 능력에 지장이 생긴다. A, B, C, D, E, F, G, H, I 이렇게 뇌와 종양을 검토하는 과정을 걸쳐야 안전하게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는 내내 환자는 언어 과제와 잡담에 전념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이런 환자의 수술 준비를 하면서 MRI를 검토했는데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이 종양이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조짐이 별로 좋지 않았다. 서류를 살펴보니 외과의 종양학 전문의, 방사선 전문의, 병리학 전문의로 구성된 종양협진위원회는 이 환자는 수술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외과의가 어디에서 어떻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약간 화가 났다. 환자에게 수술을 못한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책무일 때도 있었다. 그러는 사이 환자가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왔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망할 뇌에서 그걸 꺼내달라고. 무슨 소린지 알아? 담당이가 수술로 들어왔다. 그는 내 표정을 봤는지 이렇게 말했다. 나도 알아. 수술하지 말자고 2시간이나 설득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 어쩔 수 없지. 준비는 됐나? 환자는 알파벳을 외우거나 숫자를 세는 대신 수술 내내 욕설과 훈계를 멈추지 않았다. 그 망할 게 아직도 내 머리에서 안 나왔나? 왜 이렇게 굼떠? 빨리 하라고. 그 망할 걸 빨리 꺼내란 말이야. 종일력이 있어도 돼. 그런 건 신경 써 안 쓴다고. 그냥 꺼내란 말이야. 나는 거대한 종양을 천천히 제거하면서 환자의 언어 능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주의를 직드렸다. 환자의 독백은 그치지 않았고 종양은 패트리 접시 위에 놓였다. 깨끗해진 뇌가 빛나고 있었다. 이거 왜 멈추고 그래? 당신도 원래 이렇게 멍청해? 내 머리에서 그 망할 것 좀 꺼내라고 했잖아. 끝났습니다. 적출됐어요. 내가 말했다. 대체 어떻게 그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종양의 크기와 위치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욕설은 다른 회로에서 나오는 걸까? 어쩌면 종양이 그의 뇌를 바꿔버릴 것일지도. 하지만 두개골은 저절로 다치지 않을 것이다. 내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있다. 나는 레지던트 생활의 정점에 올랐다. 핵심적인 수술은 대부분 통달했다. 연구 성과로 권위 있는 상을 여러 개 받았다. 나를 채용하고 싶다는 제안이 전국 곳곳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스탠포드 대학은 신경조정 기법에 주력하는 신경외과 겸 신경과학자를 찾기 시작했고 그 자리는 내 관심사에 딱 들어맞았다.
한 후배 레지던트는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윗분들한테 막 들었어요. 채용 되신다면 제 교수님이 되시겠네요. 쉬, 내가 말했다. 부정타기 이러지 마. 생물학, 도덕, 삶, 그리고 죽음이 개별적인 가닥들이 마침내 서로 엮이는 듯 시작했다. 완벽한 도덕체계는 아니어더라도 일관성 있는 세계관이 잡히고 그 안에 내 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긴장감 높은 분야의 의사는 삶과 정체성이 위협받고 삶이 굴절되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 환자를 만나게 된다. 의사의 책무는 무엇이 환자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지 파악하고 가능하면 그것을 지켜주려 애쓰되 불가능하다면 평화로운 죽음을 허용해주는 것이다. 그런 책무를 감당하려면 철두철미한 책임감과 함께 죄책감과 비난을 견디는 힘도 필요하다. 샌디에고 학술회의에 참석 중이던 어느 날 휴대전화가 울렸다. 동료 레지던트인 빅토리아였다. 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속이 메스꺼렸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빅토리아? 제프 말이야. 자살했대. 뭐? 제프는 중서부의 한 병원에서 외과 특별연구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중이었다. 우리 둘 다 정신없이 바빠서 연락을 하지 못했다. 나는 제프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떠올리려고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나 봐. 게다가 담당 환자도 사망했고 어젯밤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렸대. 그 이상은 나도 몰라. 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질문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해일처럼 몰려든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제프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 추측할 뿐이었다. 제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 밤, 내가 그와 함께 병원 문을 나갔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함께 있었다면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을 텐데. 삶에 대하여, 우리가 선택한 삶에 대하여 내가 알게 된 것들을 그 친구에게 들려주면 그 역시 현명하고 영리한 충고를 해줬을 텐데.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 우리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살고 숨쉬고 대사작용을 하는 유기체로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속수무책으로 살아간다. 죽음은 당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제프와 나는 몇 년 동안 죽음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마치 천사와 씨름한 야곱처럼 죽음과 씨름하는 훈련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대면하려 했다. 우리는 사람의 생사가 걸린 일을 책임져야 하는 힘겨운 멍에를 졌다. 우리 환자의 삶과 정체성은 우리 손에 안 달렸을지 몰라도 늘 승리하는 건 죽음이다. 서로 당신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에 대처하는 비법이 상당히 불리하여 패배가 확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환자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완벽에 도달할 순 없지만 거리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점근선처럼 우리가 완벽을 향해 끝없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